2001년 10월 14일 새벽 전남 구례역 앞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산악회 버스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죠.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이정순 씨는 그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정순 씨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둔 등산복을 입고 가방 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물병, 간식, 여벌 양말, 손수건. 빠진 건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잠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52세.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얼굴이었지만 이정순 씨는 나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등산 덕분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언니들 따라 나섰던 게 전부였는데 어느새 매달 한두 번씩 산을 찾는 게 일정이 됐죠. 오늘은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이정순 씨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등반 때는 중간에 다리가 아파서 먼저 하산했거든요. 그때 산악회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걱정해줬던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트레칭도 하고 동네 뒷산도 다녀왔죠. 새벽 5시 20분 이정순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며 가끔 뒤를 돌아봤죠.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살짝 들었지만 곧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52년을 살면서 이런 새벽에 혼자 나선 적이 몇 번이나 됐는데요. 구례역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몇몇 사람들이 버스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정순 씨 왔네요. 아는 얼굴 하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정순 씨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산악회에서 두세 번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던데 정상 풍경 진짜 끝내줄 거예요. 저도 기대돼요. 이번엔 꼭 올라가려고요. 이정순 씨는 가방을 메고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죠. 계단을 올라서며 익숙한 고무 냄새와 디젤 향이 섞인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례역 플랫폼은 고요했어요. 새벽 기차는 아직 오지 않았고 역 앞 가게들도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입안이 건조했거든요.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출발 10분 전입니다. 버스 앞쪽에서 산악회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탔어요. 자리가 거의 찼죠. 이정순 씨 옆자리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저도 몇 번 안 나왔어요. 오늘 코스 어렵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봐야죠 뭐. 짧은 대화였지만 이정순 씨는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산은 혼자 오르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오르는 거죠. 오전 6시 10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죠. 구례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연한 보라빛과 주황빛이 섞인 하늘은 마치 수채화 같았죠. 오늘 일기예보 완전 좋던데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죠. 사람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번졌어요.
이정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 그날 저녁 8시 이정순 씨의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보통 오후 6시면 돌아왔어요. 늦어도 7시를 넘긴 적이 없었죠. 남편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응답기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같은 멘트만 반복됐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순 씨는 휴대전화를 꺼놓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배터리도 충분히 충전해서 다녔어요. 산에서 신호가 안 잡히나? 남편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밤 9시가 넘어섰죠.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산악회 회장 명함을 찾았어요. 지난달 이정순 씨가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요라며 건네줬던 거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이정순 씨 남편입니다. 오늘 등산 갔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이정순 씨요? 회장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높아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아니, 이정순 씨 오늘 안 오셨는데요? 남편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에 분명히 등산복 입고 나갔는데요. 명단 확인해 보니까 이정순 씨 이름 없습니다. 오늘 참가 안 하셨어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이정순 씨는 산악회 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던 모습도 똑똑히 기억났죠. 그럼 우리 아내가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요. 글쎄요, 저희도 모르는 일인데. 혹시 다른 데 가신 거 아닙니까? 회장의 말투가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다시 아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었어요. 52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죠. 밤 10시가 넘어가자 남편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하려고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십니까? 오늘 아침 6시쯤 나간 뒤로요.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만. 그럼 저는 내일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일단 기초조사는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파출소로 오십시오.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구례역으로 향했어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역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혹시 어제 새벽에 여기서 산악회 버스 본 적 있으세요? 남편은 근처 편의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버스요? 맨날 일요일마다 서요. 어제도 왔죠. 몇 시쯤이었습니까? 6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남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버스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럼 이정순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버스를 놓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간 걸까요? 경찰은 이틀 뒤 구례역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보였어요. 시간은 오전 5시 50분. 역 앞 도로를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이정순 씨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남편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가방 매는 방식, 모든 게 아내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아내예요.
그럼 버스 쪽으로 간 게 확실하네요. 경찰은 더 조사하기 시작했죠. 산악회 회원들을 한 명씩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정순 씨? 모르는데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날 명단이 좀 이상했어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회장님이 출발 직전에 명단을 다시 뽑더라고요. 원래 있던 사람 몇 명이 빠지고 이정순 씨도 거기 포함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아침에 버스에 탄 사람 수락 명단 인원수가 안 맞았어요.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도 확인했어요. 이정순 씨의 마지막 신호는 오전 8시 23분 지리산 남부 등반로 근처에서 포착됐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수색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경찰은 지리산 남부 능선 일대로 수색팀을 보냈어요. 구조대원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됐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신발 한 짝, 옷 조각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뭔가 흔적이라도 남는데. 수색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매일 산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나타날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산은 침묵했어요. 단풍만 붉게 물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산악회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이정순 씨는 그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에도 없고 버스에도 타지 않았어요. 그럼 CCTV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왔다가 돌아간 거 아닙니까? 휴대전화 신호는 산에서 잡혔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혼자 등산하러 간 거 아닙니까? 회장은 끝까지 발뺌했죠. 하지만 수상한 점은 계속 나왔습니다. 산악회 회원 중 몇몇이 그날 회장이 이상하게 서둘렀다고 증언했어요. 하산할 때도 평소보다 빨리 내려왔다고 했죠. 뭔가 감추는 게 있어요. 한 회원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래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경찰은 산악회를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산악회는 단순한 등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회원 대부분이 회장이 운영하는 여행사 고객이었고 산악회 활동은 일종의 서비스였죠. 보험 가입하면 무료로 등산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정순 씨는 그냥 등산이 좋아서 나갔다고만 했죠. 혹시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정순 씨 명의로 가입된 단체 상해보험이 존재했어요. 가입일은 실종 한 달 전이었죠. 가입자는 산악회 대표였고 수익자는 산악회 운영비 계좌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 아내는 이런 거 몰랐어요. 이정순 씨의 서명이 보험 계약서에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아내 글씨를 봐왔기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위조 아닙니까?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죠. 산악회 주변에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순 씨는 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거였어요.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산은 여전히 침묵했고 이정순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산악회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회장이 운영하는 여행사 장부를 압수했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들이 쏟아져 나왔죠.
단체 보험 가입 기록만 해도 50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수사관이 회장 앞에 서류를 던졌어요. 회장은 태연하게 답했죠. 산악회 회원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산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왜 수익자가 전부 산악회 계좌입니까? 운영비로 쓰려고요. 회원들도 다 동의했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을 조사하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부분은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냥 등산만 하러 갔어요. 보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60대 남성 회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서류에 사인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보험이었어요? 50대 여성 회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경찰은 보험 계약서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필체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본인 것이 맞았지만 어떤 건 명백히 위조였죠. 이정순 씨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아내의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니 확연히 달랐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회장은 여전히 발뺌했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사인한 겁니다. 저는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럼 이정순 씨는요? 명단에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그건 실수로 빠진 거겠죠. 행정착오입니다. 회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경찰은 산악회 활동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조사했죠.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매년 23건씩 산악사고가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경미한 부상이었어요. 발목 삐끗, 무릎 타박상, 가벼운 낙상. 하지만 이상한 건 사고가 날 때마다 회장이 즉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거였죠. 사고 당일에 병원 가고 다음날 보험금 청구하고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보통은 며칠 지나서 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원 중 한 명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어요. 작년 봄에 제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바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서 받을 때 회장님이 의사한테 뭐라고 귀띔하더라고요. 그 뒤로 진단서에 전치사주라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일주일도 안 돼서 나았어요. 경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 사기의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회장은 회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정순 씨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왔죠. 남편은 경찰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데 이용당했다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그럼 아내는 사고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남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죠. 경찰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이정순 씨가 정말 산에서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산악회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는 작년에 나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어떻게요? 등산보다는 보험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회장님이 자꾸 보험 들라고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라고. 그래서요?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그 뒤로 산행 일정도 안 알려주고 나중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남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뒤에 산악회에서 사고가 2건 있었다고 들었어요.
둘 다 보험 들었던 사람들이었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보험에 가입한 회원들만 골라서 관리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작은 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했죠. 대부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순 씨의 경우는 달랐어요. 명단에서 빠진 이유가 뭘까요? 수사관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큰 사고를 계획한 거 아닐까요? 그럼 보험금이 단체 상해보험이면 사망 시 5천만 원입니다.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산악회 회장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취조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이정순 씨가 왜 명단에서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참가 안 했다니까요. CCTV에 찍혔고 휴대전화 신호도 산에서 잡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범하게 등산하고 내려왔습니다. 회원들은 당신이 서둘러 하산했다고 했는데요. 그건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찰은 회장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했어요. 지난 3년간 보험금이 총 15차례 입금됐죠.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 산악회 운영비입니까? 수사관이 비웃듯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개인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죠.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정순 씨가 어디 있는지,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남편은 매일 산 입구를 찾았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가을이 깊어갔죠. 남편은 산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거기 있소? 제발 나와주시오. 하지만 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찾을 곳이 없었거든요.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고 결정적 증거도 없었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이 저물어 갔어요. 이정순 씨가 사라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지리산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죠. 남편은 여전히 기다렸어요.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산악회는 조용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회장은 여행사 문을 닫고 잠적했어요. 모든 게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실의 실마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그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침묵하던 누군가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리고 그 증언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04년 9월 구례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3년 전 산악회 사건 아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담당 형사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네, 이정순 씨 실종 사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사의 손이 펜을 꽉 쥐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단호했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등산 중에 누군가 떨어졌습니다. 절벽에서요. 형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정순 씨입니까?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봤거든요.
하지만 여자였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죠. 그때 회장님이 우리를 급히 모았어요. 빨리 하산하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협박했거든요. 말하면 우리도 연루된다고, 보험 사기로 다 잡혀간다고. 남자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십니까? 노고단에서 반야봉으로 가는 길 중간쯤이었어요. 왼쪽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어요.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3년 만이었습니다. 이정순 씨의 남편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다시 수색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이었어요. 1095일. 남편은 매일 아내를 기다렸죠.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옆에 있지 않을까, 문을 열면 돌아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이번엔 꼭 찾아야 합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수색대가 다시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제보자가 말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죠. 노고단에서 반야봉 사이 가파른 절벽 지역이었습니다. 수색은 이틀째 접어들었어요.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메고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숲이 우거져 있었고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죠.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대원이 소리쳤어요. 다른 대원들이 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낙엽을 걷어내자 낡은 가방이 나타났어요. 파란색 등산 가방이었죠. 천이 해지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수거하십시오. 대원들은 장갑을 끼고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가방 안을 열자 물병과 손수건,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 있었어요. 이정순, 맞습니다. 대원의 목소리가 떨렸죠. 가방 근처를 더 수색했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됐어요. 밑창이 달아 있었고 끈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대원들은 더 넓은 범위를 뒤졌어요. 바위 틈새, 덤불 속, 계곡 아래까지. 하지만 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지워버린 걸까요? 증거물은 곧바로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DNA 감식에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남편은 그 일주일을 악몽처럼 보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당신 많이 아팠소? 추웠겠소? 남편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가방에서 채취한 DNA는 이정순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등산화도 마찬가지였죠. 물병에 남아있던 지문도 확인됐어요. 부인께서 그곳에 계셨던 게 확실합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그럼 아내는 죄송합니다. 더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돌아올 수 없었던 거죠. 경찰은 즉시 산악회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회장은 3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됐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순 씨의 가방과 신발이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회장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제보에 따르면 그날 산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은 여전히 발뺌했어요. 회원들을 급히 하산시켰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남아 있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었죠. 형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정순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당신이 가입자고 수익자는 당신 계좌죠. 그건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이 정상입니까? 동의받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회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형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당신은 이정순 씨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죠. 산에서 사고가 났고 당신은 그걸 은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산에 있었던 회원들을 모두 조사할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회장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산악회 회원들이 하나씩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처음엔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두려움은 여전했죠. 하지만 증거가 나온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회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정말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있어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요? 회장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돌아와서 우리한테 빨리 내려가자고 했죠. 누가 떨어진 건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사고 없었던 거로 하자고. 신고하면 우리 모두 곤란해진다고. 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그날 무언가 일어났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죠. 회장만이 현장에 갔었고 회장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씨는 그날 산에 오지도 않았어요. 증거는 있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가방과 신발만으로는 부족했죠. 시신이 없었고 정확한 사고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법원과 경찰서를 오갔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차갑고 냉정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죠. 회장은 보험 사기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과실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사람 하나 죽였는데 보험 사기로만 처벌받는 게 정의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리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단풍이 물들고 다시 눈이 내렸어요. 계절은 바뀌었지만 산은 변하지 않았죠. 그 산 어딘가에 이정순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3년 동안 바람과 비가 지나갔고 낙엽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방 속 신분증처럼 등산화에 마모된 밑창처럼 그날의 비명처럼 남편은 다시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편히 쉬시오.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소. 산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005년 봄 법정에 섰던 산악회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사기 방조. 하지만 이정순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였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인연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목숨이 고작 인연이었죠.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거든요.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남편은 법정을 나서며 외쳤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남편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등산이 좋아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산에 갔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보험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작 2년만 감옥에 가면 됩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까? 돈 앞에서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가벼운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산악회 보험 사기, 한 주부의 죽음으로 드러나다. 기사는 산악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회장이 어떻게 회원들을 모집했는지, 어떻게 보험에 가입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만들어냈는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보험회사는 뭐 했어요? 경찰은 왜 진작조사 안 했습니까?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회장은 감옥에 갔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산악회는 당연히 해체됐어요. 남아있던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어떤 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어떤 이는 산을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한 회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그날 들었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회장님이 우리를 급히 데리고 내려올 때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절벽 아래를 봤죠. 무엇이 보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멀었고 나뭇가지가 많아서. 하지만 뭔가 있었어요. 파란색. 이정순 씨가 그날 파란 등산복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은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법정 판결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항소를 준비했죠. 과실치사 혐의를 다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시신이 없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겁니까? 법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은 책상을 탁 쳤어요. 사고사라고요? 누가 봐도 고의 아닙니까? 고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장이 직접 밀었다는 증거 아니면 계획적으로 사고를 유도했다는 증거. 없습니다. 다 없어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그곳으로 갔어요. 절벽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저기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이거였소? 남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미안하오. 제가 막지 못해서.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졌죠. 산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죠. 30대 남자였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정순 씨 유가족이십니까? 남편은 놀라서 남자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신문에서 봤어요. 여기가 그곳이라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 있었어요. 산악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제보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3년이나 걸렸네요. 당신은 그날 뭘 봤습니까? 정확히 말해 주십시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저는 뒤에서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에서 비명이 들렸죠. 달려가 봤더니 회장님이 절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정순 씨는요? 안 보였어요. 회장님만 있었고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우리한테 아무 일 없었다고 빨리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서웠어요. 회장님 눈빛이 협박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후회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보했습니다. 남편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산은 어둠에 잠겼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남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민박집에 묵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지리산이 보였습니다. 검은 실루엣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당신, 이제는 편히 쉬시오. 남편은 창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세상에 알렸소. 당신이 어떻게 떠났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별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기억할 겁니다. 당신을 그리고 이 일을. 2006년 회장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죠. 여행사를 다시 열려고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장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산악회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단체 보험 심사를 강화했어요. 산악회나 동호회의 집단 가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죠. 법도 바뀌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피해자 보호 조항이 신설됐어요. 하지만 이정순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년 10월 14일이 되면 지리산을 찾았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간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죠. 꽃을 놓고 술 한 잔을 따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도 단풍이 예쁘오. 당신이 좋아하던 그 색깔이요. 혼자 앉아서 말했어요. 아들이 결혼했소. 손주도 생겼지.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이 메었습니다. 보고 싶소. 매일 보고 싶소. 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만 불어왔죠. 2010년 남편은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사라진 하루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는 아내의 일상, 사건의 전말, 그리고 남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죠. 책 서문에 남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가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이익 때문에 양심을 잃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욕심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는 것을, 어떤 이익도, 어떤 욕심도 사람 하나의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독자들은 이정순 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지리산 노고단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정순 씨를 기억하며.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산은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믿으며 안전하게 오르시기 바랍니다. 등산객들은 그 표지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묵념했죠.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을 위해. 남편은 2015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를 그리워했어요. 임종 직전 자식들에게 말했죠. 엄마를 만나러 간다. 14년 만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언에 따라 남편의 유골 일부는 지리산에 뿌려졌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 근처였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유골을 뿌렸죠. 이제 함께 계세요. 두 분 다. 산바람이 불었어요. 유골을 실어 날랐습니다. 지리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지만 산은 변하지 않았죠. 다만 그 산속 어딘가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부부. 한 사람은 억울하게 떠났고 한 사람은 평생 그리워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산이 그들을 품어준 거예요. 등산객들은 여전히 지리산을 오릅니다. 아침 해가 뜨면 출발하고 저녁 해가 지면 하산하죠. 그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이 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하지만 산은 기억합니다. 모든 발자국을, 모든 눈물을, 모든 사랑을.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